애 못 낳는 기계라는 모욕과 남편의 혼외자 소식에 처참히 버려졌던 서윤. 도끼를 품고 시작한 국수집이 대박나자 전시댁은 그녀의 일상을 다시 파괴하려 듭니다. 마침내 서윤의 가게에 내걸린 폐업 현수막을 보고 비웃으며 침을 뱉는 전 시어머니 박 여사. 하지만 그 현수막이 찢어지는 순간 누구도 상상치 못한 경악스러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전시댁의 집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완벽한 설계. 그 화려하고 잔혹한 복수극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되던 해, 가을이 막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서유는 식탁 위에 촛불 2개를 켜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니까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갈비를 골라왔고 온종일 부엌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달콤한 간장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나왔고 하얀 식탁보 위로 갈비찜이 윤기를 머금고 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한 번 더 매만지며 남편이 좋아하던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26에 시집와서 이제 41가 되었으니 꼬박 15년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셈이었지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유는 얼른 앞치마를 벗고 남편 민철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철은 서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두를 벗어 던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요? 민철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서 야구 중계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윤의 목소리는 그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서윤은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촛불이 녹아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랍이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꼭 자신의 세월 같았습니다. 잘 나가던 증권사 차장 자리를 내려놓은 것이 벌써 12년 전 일이었지요. 시어머니 박 여사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고 닥달을 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려면 집에서 몸을 편히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여사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12년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살았건만 아이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서윤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 쪽 검사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철은 절대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았지요. 서윤은 그저 혼자서 한약을 다려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촛불이 절반쯤 녹아내렸을 때 민철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갈비를 한 점 집더니 씹지도 않고 삼켜버렸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민철은 대답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다가 밥 몇 숟갈을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차가워졌던가 문득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분명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서윤은 홀로 남은 식탁에서 촛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15년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촛불처럼 서윤의 마음속 희망도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와이셔츠를 다려놓고 구두를 닦아두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지요.
민철은 서윤이 차려놓은 아침상을 휘휘 저으며 몇 숟갈 뜨더니 출근해 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덜컹 울렸습니다. 서윤은 빈 식탁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은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집안 어른들 모이는데 음식 준비 똑바로 해놔. 서윤은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넌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거라도 제대로 해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서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없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건만 박 여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증권사에서 밤새 일하며 승진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온 세상이 내 것 같던 시절이었지요. 거래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푸석푸석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공기처럼 여기고 시어머니는 나를 하인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디면 언젠가 달라지겠지 하고 믿어왔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윤 자신만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요. 서윤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결에 서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고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자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불씨 하나가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윤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민철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댁은 서울 외곽에 번듯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요. 서윤 역시 증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차장이었으니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눈치를 주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구박을 했지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뱃속이 냉골인지 통 소식이 없어요.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박 여사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라는 것이었지요. 서윤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올린 경력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박 여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회사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긴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남편 민철마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되겠어? 애만 나오면 다시 일해도 되잖아. 결국 서유는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썼습니다. 10년 경력의 증권사 차장이 하루아침에 전업주부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살림이라도 똑바로 하라며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흠을 잡았지요. 국이 짜다, 반찬이 부실하다, 집안 구석에 먼지가 있다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서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 여사는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불쑥 찾아와 서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못 낳는 주제에 내 아들 팔자만 망치고 있어. 서윤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박 여사 앞에서는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들볶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민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서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민철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지요. 오히려 어머니 속 좀 썩이지 말라며 서윤을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윤은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마저 외국에 나가 있으니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혼자서 모든 서름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던 눈동자는 어느새 탁해졌고 환하던 웃음은 얼굴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민철이 달라지겠지,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겠지 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지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였는지 서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서늘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철은 아침 일찍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고 서윤은 밀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윤은 민철의 양복 주머니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인가 싶어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날짜가 찍혀 있었고 이름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의 성을 따른 듯한 그 이름은 서윤의 눈앞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던 것도 주말마다 골프 간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철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월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빌라 호수가 적힌 계약서의 세입자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증인으로 남편 민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마치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5년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받았던 멸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딘 대가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초음파 사진과 월세 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민철이 돌아오면 이 증거를 들이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민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민철은 집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간다는 짤막한 문자였습니다. 서윤은 그 문자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철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 박 여사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박 여사가 현관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뒤에는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민철은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박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더니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아들 뒤를 캤다면서.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뒤를 캔 게 아닙니다. 양복 정리하다 나온 것뿐이에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운 거야. 결국 내 탓이란 말이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은 남편인데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서윤을 몰아세웠지요. 수진이는 벌써 아들을 뱄어. 씨가 없는 건 내 쪽이었던 거야. 그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불임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던 것도 한약을 다려 먹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도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윤은 민철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어요? 민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침묵이 서윤의 가슴을 애는 듯이 아팠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종이가 탁자 위로 휙 펼쳐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다 도장 찍고 썩 나가.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15년 며느리를 단 하루도 아니 산 사람처럼 매몰차게 굴었지요. 서윤은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세월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던 시간들, 명절마다 시댁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의 구박을 참아가며 견뎌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충분히 흘렸으니까요. 서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민철도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요. 이렇게 단호한 서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초음파 사진과 월세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펼쳐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외도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법대로 받아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박 여사는 민철을 돌아보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민철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철도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와 민철이 돌아간 뒤 서윤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편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서윤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되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정성껏 가꿔왔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 같은 것이 가슴 한편에 차올랐지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두고 보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은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결에 서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이 선임한 변호사는 이 바닥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초음파 사진과 월세 계약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철 측 변호사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박 여사는 서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독했던지 옆에 있던 방청객들도 고개를 돌릴 정도였지요. 그러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눈빛을 견뎌왔으니 이제 와서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피고 측이며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나날들이었지요.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 여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법원 경비원들이 달려와 박 여사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법원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아낸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민철 명의로 모아둔 재산의 절반이 서윤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서윤은 그 돈을 손에 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다시 증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12년이라는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고 서윤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잔치국수 맛이 혀끝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국수집을 해보자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이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윤은 당당하게 제 몫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위자료를 들고 가게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번화가는 월세가 너무 비쌌고 외진 곳은 손님이 없을 것 같았지요. 며칠을 발품 팔아 돌아다닌 끝에 서윤은 한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뭔가 인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데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는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가게에 관심 있어요? 서윤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자신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이 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었지요. 할머니는 서윤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조그만 분식집이었는데 안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말아 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먼저 맛 좀 봐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고. 서윤은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혀끝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김순자 할머니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집살이 15년, 남편의 외도, 이혼 재판까지 모든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참 고생 많았구먼. 그래도 이제 새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 할머니는 서윤에게 가게를 싸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50년 동안 갈고 닦은 국수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고 했지요. 서윤은 두 손을 모아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할머니 곁에서 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반죽을 하고 육수를 우리고 고명을 준비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석 달 뒤 서윤의 국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서윤이 국수집을 연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는 이제 2칸으로 늘었고 직원도 3명이나 고용했지요. 방송에도 몇 번 소개가 되면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서윤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건물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은퇴하면서 건물을 팔겠다고 했을 때 서윤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지요. 할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서윤에게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자네라면 이 골목을 잘 지켜줄 거야, 믿네. 서윤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서윤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 중 하나가
귀띔을 해준 것이었지요. 사장님, 혹시 전 남편분 소식 들으셨어요? 회사가 부도 났대요. 서유는 젓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철이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지요. 거기다 도박에까지 손을 대서 남은 돈마저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지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서유는 달라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서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나 박 여사야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가라앉은 목소리였지요.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이가 빚을 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그 집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유는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전화가 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국수가 곧 폐업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유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폐업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입니까? 알고 보니 박 여사의 짓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서윤국수가 망해서 문을 닫는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가게 앞에서 피켓까지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는 이 가게 곧 망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서유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서유는 참았습니다. 박 여사와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 자신도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은 형편없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한때 번듯했던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서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윤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지요?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서윤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민철이 돌아간 뒤 박 여사가 또다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을 여러 데리고 왔습니다. 박 여사는 득이양양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저 가게 이번 주에 폐업한대요. 다들 보세요. 천벌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서유는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에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간판에는 정갈한 글씨로 서윤국수라고 적혀 있었지요. 첫날 손님은 고작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말아내 놓았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입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더니 어느새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전수해 준 비법이 통한 것이었지요. 서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 바쁨이 달콤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산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이 이토록 뿌듯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였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수집이라 꼴 좋다 꼴 좋아 증권사 차장이 국수나 팔고 있으니 서유는 아무 대답 없이 행주를 들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서윤이 마음에 안 드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 폐가망신 시켜놓고 잘도 장사하고 있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던 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느낀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박 여사를 쳐다보았지요.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가게 곧 망할 거야. 두고 봐. 서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계세요. 박 여사는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김순자 할머니가 나서서 박 여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여사는 틈만 나면 가게 앞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저 여자한테서 국수 사 먹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서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서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박 여사가 와서 행패를 부려도 손님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내라며 서윤의 손을 잡아주는 분들도 있었지요. 서윤은 그 따스한 마음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국수 가게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빨간 글씨로 폐업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놀란 얼굴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서윤국수가 문을 닫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는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기쁨이 가득했지요. 입가에 실실 웃음이 번지더니 가게 앞에 서서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손목을 붙잡고 가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다들 와서 보세요. 내가 뭘 했어요. 천벌 받을 줄 알았다니까.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느새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박 여사는 신이 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 폐가망신 시켜놓고 잘 살겠다고 설쳤는데 결국 이 꼴이 났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평소 서윤을 잘 알던 상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던 집이 갑자기 문을 닫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군중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지요. 남의 가정 파탄 낸 년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 봐. 박 여사의 목소리는 골목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도 고개를 내밀고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그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눈빛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지요. 박 여사는 서윤을 보자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서윤에게 다가가더니 손가락으로 이마를 콕콕 찔렀지요. 네가 잘 되는 꼴을 절대 볼 수가 없지.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가락이 이마를 찌를 때마다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박 여사는 주머니에서 소금 봉지를 꺼내 서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서윤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년, 이 동네에서 썩 꺼져. 박 여사는 소금 봉지를 다 비울 때까지 뿌려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평소 서윤을 좋게 보던 단골 손님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박 여사를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소금을 맞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 쌓인 소금 가루가 바람에 날리며 흩어졌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이 아무 반응이 없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빈 소금 봉지를 서윤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할 말 없지? 꼴 좋다, 꼴 좋아. 박 여사의 얼굴은 흥분으로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지요. 서윤은 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곧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지요. 서윤은 박 여사가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박 여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군중을 향해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못된 짓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윤은 조용히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폐업이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고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는 동안 서윤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하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 같았지요. 좋은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매일 계속되었고 남편은 점점 차가워져 갔지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친정 식구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요. 명절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면 박 여사가 불같이 화를 냈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을 살았건만 남은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탓했지요. 서유는 소금을 맞으며 그 모든 기억들을 곱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눈물 대신 보여줄 것이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시집 잘못 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지.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온 것이었지요. 법대로 받을 것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유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다는 자부심이었지요.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서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현수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현수막 앞에 서자 구경꾼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박 여사는 무슨 짓을 하려나 싶어 비웃음을 머금고 지켜보았지요. 서유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현수막 아랫부분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려져 있던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폐업 안내, 서윤국수는 옆 건물로 확장 이전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현수막을 바라보았지요. 확장 이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폐업이 아니라 확장 이전입니다. 더 큰 가게로 옮기는 거예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망한 게 아니었어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서유는 옆 건물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 제 겁니다. 1층과 2층을 터서 새 가게를 열 거예요. 박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지요. 민철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민철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던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이 내민 것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이름에는 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박 여사의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철이 황급히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박 여사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옆에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변호사였지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도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기한 내에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받아 들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모양이었지요. 민철이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아,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서윤은 차갑게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니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민철은 할 말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서윤은 박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받은 멸시와 천대 잊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서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 못 낳는 기계라고 하셨지요. 씨 없는 수박이라고도 하셨고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박 여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철은 어머니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서윤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새 건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달 뒤 새 가게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4층짜리 건물 1층과 2층을 터서 만든 널찍한 가게였지요. 간판에는 예전처럼 서윤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식에는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그동안 서윤을 도와준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지요. 서윤은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국수집을 시작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울어도 다시 웃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서윤을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문득 박 여사와 민철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지요. 서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미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노을은 사라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딸 잘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 말했지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국수를 삶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윤은 옥상에서 내려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푹 쉬어야 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지요.